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최동석의 인사만사 심경수입니다. 오늘이 최동석의 인사만사 14번째 시간인데요. 어느덧 이 한 텀이 끝나서 시즌1의 마지막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학기로 따져도요, 보통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빼고 나면 한 14번 정도 이 한 학기가 구성이 되니까, 나름대로 정의를 하자면 이제 한 학기 강의를 좀 듣고 브레이크 타임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짧게 우리 소장님께 그 감회를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14회까지 왔는데요. 이제 이걸 쭉 들어오신 분들은 뭐 미리 짐작을 하셨겠지만,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강진구 기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기자들이 우리 사회의 비리, 불법 행위 또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찾아서 탐사 보도로 취재한 결과를 보도해 왔는데, 그것은 기자들의 영역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비리, 부정부패, 불법 행위가 만연한 사회를 어떻게 하면 고쳐야 할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그거에 관한 기초 지식을 알려주고 그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무죠.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언론사에 있는 종업원들도 그 언론사의 사명이 뭔지 잃어버렸고, 우리 대학에 있는 학자들도 우리 사회의 이 불합리한 상태, 아주 심각한 정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관한 솔루션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사조직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사조직론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구조와 시스템으로 재설계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주 간략하게 1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한 학기가 끝났는데요. 네. 좀 쉬었다가 시즌 2를 다음 학기에 시작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 인사만사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이 시간이 길어서 이게 뭐 2시간도 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제 오랫동안의 대담 프로를 듣기에는 좀 부담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전략을 다음 시즌을 하게 되면 전략을 좀 바꿔서 좀 30분 이내로 한 아이템으로 그냥 간단하게 30분 내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정리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구조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학자들이 할 일을 다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 때문에 그 한 학기를 그렇게 해왔는데, 글쎄 다음 학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의 의지에 달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지금 여러 가지 워낙 하실 일도 많으시고 하셔서, 그 다음 그 시즌 2가 더 기대되는 오늘의 이 마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열린공감TV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데요. 조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주변 분들에게 조금 더 열린공감TV를 알려주시고 후원도 좀 이렇게 독려해 주시는 노력을 더 해주시면, 아마 여기 열린공감TV 아마 큰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그 짧은 영상이 들어가 있는 열공요약이라는 채널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열공요약이라는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짧은 영상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소장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짧게 드리자면, 지난 영상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뭐 한 두세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영상을 저희가 이제 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장님께 자꾸 그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채지 마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그 제 역할이 또 뭐 그게 제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요. 또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소장님 막 이렇게 빨리 끝내시라고 막 푸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대전제 앞에서 과연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르만 모형에는 어떻게 해서 인사 실패가 없을까라는 전제를 갖고 그 제목으로 오늘 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학기 내내 제가 한 이야기는 게르만 모형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게르만 모형이 뭐냐? 게르만 모형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아마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럽 사회, 그 중에서도 독일을 위시한 게르만 모형을 사용하는 국가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을 설계해서 그것대로 운영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들이 나라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 달라요.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스템도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 달라요. 분위기가 조금씩 다 다른데 다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향점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말씀을 드리면 왜 게르만 모형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지, 네. 우리가 지향할 점이 뭔지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전에 해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종강이니까 네. 문명의 길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 맞죠? 네. 네. 이 문명의 길을 보시면 오른쪽 칼럼은 어떤 사건이 크게 유럽에서 발생한 거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네.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네네. 이제 우린 뭐 이미 지나간 거는 다 빼고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린 게 있고 빼앗은 게 있어요. 그걸 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칼럼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두 가지 형태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는 앵글로색슨 모형이 쓴다. 네네. 게르만 모형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쓴다. 네. 그렇게 둘로 크게 보면 갈라졌다. 사회적 시장 경제는 게르만 모형이 쓰는데 사회적이란 말은 우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여기는 공동체주의적인 또는 복지주의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에 관한, 즉 자기 실현, 자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면 반드시 자기 실현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실현이 일어나는 노력하려면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이 발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리 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은 자연과학에 관한 문제고 그렇죠.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은 사회과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이 경영학도 사회과학이고 네. 법학도 정치학도 경제학도 다 사회과학의 이론이기 때문에 네.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야 우리가 근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대화되려면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이 발달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란 뭐냐 하면 소키에타스, 그 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문명의 길에서 커뮤니타스에서 소키에타스로 올 때 네. 소키에타스란 말은 서로 다른 취향,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취미생활, 서로 다른 가치, 서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신앙, 이런 것들이 서로 모여서 일어나는 게 사회 현상이잖아요. 네. 그런 사회 현상을 개념화하는 기술이 발달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발달하지 않고 네. 다 끼리끼리 모여서 네. 가짜는 놈은
그룹에 놓주지도 않고 적이 돼버리죠. 적이 되고 예. 저건 반드시 죽여야 할 맞아요. 사람이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생각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여튼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방식을 아직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고. 맞아요. 뭐가 우리 구조와 시스템이 그러니까 구조와 시스템에 구속되는 우리는 그저 그것이 다 세상은 어디나 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회 현상을 개념화하는 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노동 생산성이 높고 네. 창의성도 높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게르만 모델을 쓰는 나라들이에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적은 시간이라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서로 이웃끼리 서로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게르만 모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게르만 모형대로 우리가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면 인사 실패가 없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서로 부족한 걸 보충해가는 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제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첫 번째 그 반작용은 뭐냐면 아직 우리 사회는 이 다름을 다른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죠. 다른 것을 틀린 거라고 그냥 그렇죠, 단정을 지어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신박사님 말씀이 아주 예. 정확한 건데요. 다른 것은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나와 달라야 되지. 네. 아, 제 아내가 저와 똑같으면 어떻게 둘이 같이 삽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와야 되고요. 예. 이제 제가 유학생활 하는 내내 뭐 감동적인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네. 제 두 아이의 양육비를 독일 국가가 나한테 매달 줬다니까. 외국인인데. 외국인인데. 네. 참. 그래 내국인에게 주는 대우를 외국인이 나에게도 똑같이 했다고. 집세 보조비도 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나는 그걸 충격을 받았다고. 그 시청에 가서 신고하잖아. 내가 어디 사는 누구라고 외국인이고. 어? 근데 그냥 주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데 미국도 사실 그 시스템은 있어요. 있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에 대한 뭐 외국인 유학생 저도 뭐 그 소장님 말씀대로 비슷한 외국인 유학생 신분이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그 유학생 부부들 보면 분명히 그런 제도는 갖추어져 있는데 그 서비스 자체가 소장님 말씀하시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유능하면 누구라도 그 자기 그 유능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그 사회가 인정해주고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 난민 그 베트남 전쟁 고아였는데 네. 독일 로슬러라는 가문으로 그 입양돼 가지고 그 입양됐던 로슬러가 그 메르켈 정부에서의 그 연방 장관도 했어요. 아, 그 누가 베트남 난민 그 고아를 한국에 와서 했으면 그 장관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게르만 모형이 갖는 인간 존중의 이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네.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 평화로운 사회, 국제 평화에 공헌하는 사회, 그 남북이 하나 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생산성이 높은 사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그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이 없이는 네. 4차 산업혁명을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파고를 타고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철학적, 조직론적 사유를 통해서
시스템적 치유가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건 민중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정치인들은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네. 지금 보세요. 그거를 국힘당이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가 이것을 알고 그 정치 제도를 바꿔서 훌륭한 유능한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네. 하십시다. 네. 이 철학, 조직론적 사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일단 겁나죠. 겁나요. 저조차도 아 이거 좀 힘들겠다라는 얘기가 듣는데 이게 느낌이 탁 드는데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 들으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이 개인적인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그 생각, 느낌, 고뇌, 번민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그렇죠. 나간다면 그렇죠.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어떤 네. 조직 뭐 이런 조직론적인 사유, 철학적인 사유 뭐 거기에 근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인사조직론을 보면서 제가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할까? 네.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하고 전혀 다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해하기 초기에는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네. 다른 애들하고도 그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도 이게 초대 교수가 해준 말이 글쎄 자기는 동양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독일의 지적 전통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 인사조직론을 왜 이렇게 물론, 발전했는지 물론 그렇겠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에 한 30분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 독일 지적 전통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나름의 독일의 뭐 문화라든지 철학 같은 것들이 그렇지. 축적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한마디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예,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쌓아왔던 지적 전통을 이해하면 왜 인사조직론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게르만 모형은 앵글로색슨 모형과 어떻게 다른지. 앵글로색슨 모형은 톱다운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앵글로색슨 모형은 좀 지체된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형은 제국주의 시대에 나온 모형인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주로 한국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주로 그렇죠. 이걸 받아들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톱다운이니까. 네. 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요. 그다음에 스스로 빛을 내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게르만 모형은 그거에 비해서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형 조직을 만들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일할 수 있도록 하죠. 그것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을 만들어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분권화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분권화되지 않고는 개인화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독일의 지난 20세기의 역사를 잠깐 보면 아주 그냥 축약해서 보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1918년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합니다. 네. 패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체제들이 막 극우, 극좌 또는 온건한 좌익 세력과 온건한 우익 세력들이 막 엉켜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황제 제정을 없애고 제정을 무너뜨렸으니까 그래서 공화정으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만든 헌법이 요게 바로 요 헌법입니다. 아. 독일 제국 헌법인데요.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고 그런 이제 공화국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도 하죠. 그게 19년 여기 보시면 1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1919년
8월 달에 발효된 이 헌법이 제1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네. 우리 재헌헌법도 이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게 그 바이마르 그러게요. 그 헌법에 기초한 거죠. 우리가 이게 87년도 수정헌법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재헌헌법에도 48년 재헌헌법에도 이대로 나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 헌법이 정말 민주적인, 당시로서는 아주 최신의 민주적인 헌법이었거든요. 그랬겠죠.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인사 실패가 발생하는 거죠. 아, 제가 인사 실패했다는 말을 계속 지난 학기 내내 했잖아요. 인사 실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사 실패가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왜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가지고 독일 전체를 집어삼키게 됐었는지 그 원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사 실패는 그냥 한번 접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사 실패가. 그래서 요 인사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저는 히틀러는 많이 들었잖아요. 네, 되게 히틀러. 나쁜 사람이라고. 네, 세상의 인류의 이 악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히틀러 얘기는 많이 역사적인 얘기는 많이 듣고 그 주변에 히틀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뭐 픽션, 넌픽션 많이 들어서 네, 익숙한데 네. 저는 그간에 갖고 있던 궁금한 점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독일에 나타나가지고 듣보잡이요. 네, 이거 도대체 분명히 이 사람이 코스염 이렇게 달고 나이 먹고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에 독일이라는 사회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 근원이 어딘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인가?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바이마르 제국의 헌법부터 하시는 말씀 들어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사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대충 이제 좀 느낌이 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 질문에 대한 맞아요. 느낌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독일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패전국으로서의 전쟁 배상금을 과도하게 물렸잖아요. 전승국들이. 네.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서 1930년대 되면은 뭐 일반 백성들에 대한 그 피폐한 민생은 말할 것도 없게 그렇죠. 됐죠. 네. 밥 하루 세 끼 먹기가 어려운 네. 지경에 빠졌단 말이에요, 독일도. 여기에다가 3인당 정부는 또 경제 정책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프리드리히 에버트라는 초대 그 3인당 정부, 3인당 대통령이 25년에 죽어요. 1925년에 그 사망함으로써 이제 2대 대통령을 뽑아요. 2대 대통령을 뽑는데 어떻게 뽑았냐면 힌덴부르크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힌덴부르크가 나올 텐데 네네. 힌덴부르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 제2제국, 독일 제국 당시에 군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굉장히 그 훌륭한 군인으로서 60대 후반이 돼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군에 들어가서 제8군단인가 무슨 군단 사령관을 맡아요. 그래서 힌덴부르크가 그 다시 군대에 들어가서 그 하여튼 군대 사령관이 돼요. 아마 8군단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령관이 되고 나서 그 전투에 들어가는데 1차 세계대전 이제 발생하고 바로 네. 그 들어가서 그 폴란드 바르샤바 위에 파넨베르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를 지휘해요.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독일이 별로 이길 가망성이 없는 전투였는데 거기서 대승을 합니다. 와. 힌덴부르크의 지휘하에서
그리고 동부 전선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서 러시아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것마다 승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덴베르크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전체로 전쟁에선 패배했지만 힌덴부르크는 1차 세계대전의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 육군 원수가 되고 은퇴를 합니다. 국가적 영웅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은퇴해서 이제 집에서 쉬고 있어요, 노년에. 그런데 전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막 휘몰아쳤단 말이에요. 우리 해방 전국이나 비슷한 네.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어요. 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힌덴부르크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냐 하면 자기는 대통령이 되기 싫다고 그랬어요. 정치는 하기 싫다. 네. 나는 군인이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국민적 영웅이니까 이 온건한 우익 세력이 힌덴부르크를 찾아가서 계속 종용하고 당신밖에 없다. 대통령 해라.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군 복무하는 마음으로 70 넘은 노인이 나옵니다.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되죠. 이때 히틀러도 같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나오는데 히틀러는 꼬맹이니까 그래서 히틀러는 뭐 게임이 안 되죠. 힌덴부르크하고. 그러니까 힌덴부르크 이 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데 내각은 그 3인당 내각이었어요. 3인당은 온건한 좌익 세력이고 네. 힌덴부르크는 온건한 우익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2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초대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3인당이고 그 브리닝이라는 총리를 그러니까 계속 해왔는데 브리닝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냐 하면 긴축 정책을 써요. 그때 당시 193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니 민생이 피폐한 상황인데 긴축 정책. 긴축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서 실패를 해서 힌덴부르크가 브리닝 내각을 낙마시키고 브리닝을 낙마시키고 총리로 누굴 시키느냐 하면 파펜을 시킵니다. 네. 이게 파펜은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총리가 돼요. 그래서 힌덴부르크는 귀족 출신인 파펜을 신임했어요. 그래서 내각을 구성해가지고 총리로서 얼마간 했는데 너무 전국이 어지럽고 싸움 나고 서로 막 이렇게 이 이념 대결이 네. 일어났거든. 네. 그러니까 베를린 시내에서는 뭐 거의 매일 그냥 뭐 투석전이 벌어지고 그럴 정도로 그랬으니까 파펜의 생각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걸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때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그 옆에 있는 슐라이허라는 쿠트 폰 슐라이허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니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힌덴부르크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파펜을 낙마시키고 파펜을 총리에서 자르고 이게 대통령 권한이니까 네. 자르고 슐라이허를 총리시킵니다. 누가 자기를 자르게 하고 했는지는 뻔히 알 거 아니야 파펜이. 그러니까 슐라이허가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슐라이허가 총리가 됐는데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파펜이 다시 슐라이허를. 그렇겠죠. 그래 슐라이허는 2달도 못하고 또 잘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야. 그래서 파펜을 신뢰했던 힌덴부르크, 슐라이허를 기용했던 힌덴부르크. 이게 지금 뭐예요? 벌써 인사 실패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소름 끼치려 그래요. 그렇죠.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걸까? 혹시 뭐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 나중에 슐라이허는 이게 군 출신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슐라이허는 히틀러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파펜은 그래서 힌덴부르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슐라이허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틀러를 총리로 시킵시다. 파펜이 이렇게 그 힌덴부르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파펜은 히틀러 같은 애송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얘를 잘 아는데 내가 얘는 잘 길들여서
문제 없도록 하겠다. 힌덴부르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총리를 시켜라. 그래서 히틀러가 총리가 됐다니까. 그래서 총리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엔 역사가 된 거예요. 총리를 안 시켰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힌덴부르크가 인사 실패를 거듭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 총명함이 노인이 80이 됐거든. 이제는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인사 실패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힌덴부르크는 사실 나중에 그 총리를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 바로 죽어요. 그래서 힌덴부르크의 국민적 영웅성 이런 거를 히틀러가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파페는 그럼 어떻게 됐냐? 파페는 히틀러의 꼬붕이 됩니다. 꼬붕이 돼서 뭐 장관 좀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대사 나가고 뭐 그럽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 전범으로 파펜이 끌려와요. 끌려와서 무죄를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의 얘기고 네. 그 후에 독일에서는 탈나치화 작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탈나치화 작업에 불렵을 들어와서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아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네. 그리고 힌덴부르크는 어떻게 됐냐? 그 무덤도 우리로 말하면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교회 그냥 우리 일반. 교회당에 가면 예.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힌덴부르크는 나중에 국민적 영웅에서 히틀러를 끌어들인 장본인으로서 국민적 멍청이로 그렇죠. 추락하죠. 예. 인사 실패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문재인 정부가 뭐 힌덴부르크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거나 뭐 윤석열이 뭐 그 히틀러랑 비슷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사 실패는 그렇게 엄중한 거라는 거예요. 인사 실패가 됐으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할 능력이 없었어요, 힌덴부르크가. 네. 그래서 어떻게 전국을 운영해야 될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를 봅시다. 난 뭐 우리의 경우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 그 힌덴부르크나 브리닝이나 파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슐라이어나 네.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 실패로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네. 나는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문재인, 조국, 추미애, 노영민, 이낙연,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10분 만에 알았어요. 지금 노영민은 비서실장 아니었냐고. 지금 막 소름 끼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낙연이 국무총리 당대표 아니었냐고. 멀쩡한 사람을 왜 자르냔 말이야. 조국, 추미애 같은 인물을. 누가 잘랐어 이거. 노영민이 말했는지 이낙연이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의도죠. 내가 누군지는 알지만 내가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어요. 여의도에 가면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카더라 뭐 그걸로 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예. 거고요. 윤석열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네. 걔는 내가 알아서 정리해야겠다. 알아서 네. 문제가 없다. 그럴 감도 아니다. 그럴 감도 아니고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계속 하면 정치에 나올 사람이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랬다 하더라고요. 문재인은 그 말에 녹아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계속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했고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왜 인사실패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네. 앞으로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저희는 그 인사 실패 그냥 말로만 인사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피상적으로만 느끼고 있다가 이렇게 독일의 과거 역사에서 진행되었던 얘기들을 소장님 통해서 듣고 보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참 반복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게르만 모형의 인간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인사조직론을 공부하면서 인사조직론의 뿌리가 패전 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독,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 1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1조 1항은 칸트의 철학, 네. 헤겔 철학, 그 다음에 칼 야스퍼스와 같은 독일 지적 전통에 근거하는 장엄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지도 교수가 나한테 독일의 지적 전통을 알아야만 독일의 인사조직론이 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그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독일어 발음도 이제 뭐 별로 좋지 않지만 저 장엄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이 말은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문장을 처음 보고 나는 가슴이 떨렸어요. 이게 뭐 이 장엄한 문장은 위대한 철학자나 쓸 수 있는 문장이거든. 인간의 존엄성은 unantastbar. 타스테니는 이렇게 건드리는 거거든요. 안타스테는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unantastbar니까 살짝이라도 하지 말라는 건드리면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법률가들은 저거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봤더니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는 훼손될 수 없다는 것보다는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해요. 그거는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뉘앙스가 조금 네.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건드릴 수 없다고 번역하고요.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라고 아주 천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 경영학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 문장을 통해서. 네. 이것은 독일의 칼 마르크스죠.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인사만사에서 얘기했던 막스 베버, 네. 칼 야스퍼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는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인권은 부분적인 거죠. 다 어떤 그렇죠. 영역에서 인권을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자유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네.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단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저게 뭐다? 그것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데 인간들이 모인 조직은 그 존엄한 존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은 수단이라는 거야. 그렇죠. 조직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조직이 목적이 되잖아. 네. 검찰 조직이 목적이야, 얘네들. 네. 검사들이. 미친놈들 아니야? 우리나라도 저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무시하죠. 본인들의 그래서- 이해관계하게. 네, 맞아요. 네. 독일의 기본법을 쭉 그래서 내가 봤어요. 보면 저 첫 문장이 네. 그 다음 문장들을, 저 첫 조문이 그 다음 조문들을 가이드하고 있다고요. 저 조문을 위해서 다른 이하의 조문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기본법이 한 편의 논문과 같아요. 첫 문장에서 마지막까지 저것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논문 제목이군요. 논문 제목. 제목.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릴 수 없다. 야. 국가라는 조직은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곧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천명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인간이란 뭐냐 하면 국민이 아니야. 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이란. 네. 그러니까 나한테도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줬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차별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 일본 한미일 중 관계에서도 차별이 지금 이제 시작되잖아요. 벌써 한쪽을 배제하고 한쪽으로 편향적인 정책을 펼 거라고 지금 드러내놓고 하고 있죠. 저기서 말하는 인간이란 인간 전체를 통째로 말하는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홍길동, 홍길서, 네. 홍길남, 홍길부 네. 이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본 그 개별적인 의미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저렇게 엉터리로 만든 사람이 이낙연이잖아. 나는 그래서 이낙연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네.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거니까. 그런데 아침에 살아서 출근하는 저 시체로 퇴근하는 것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잖아. 그래서 보다 못한 영국에서는 2007년에 그 기업살인법이라는 걸, 너무나 야매죠. 기업살인법이라는 걸 제정했어요. 기업살인법이요? 싹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법이 강력하면. 강력하게. 예. 그런데 진짜 싹 없어졌나 보니까 그렇지 않고 간헐적으로 요즘도 발생하는데 그건 뭐. 그 사례를 내가 조사해 보니까 네. 인테리어 업자인데 고층 빌딩에서 인테리어 업자가 노동자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네. 그래서 소송이 됐을 거 아니야. 네. 기업살인법에 의해서 네. 그 기소됐을 거 아니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냐. 120억 원, 우리 돈으로 120억 원의 벌금. 그 인테리어 업체한테. 그 다음에 그 사장, 예. 주인이지. 그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던 그 사람은 14개월 징역. 그 회사는 물론 파산했고.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예.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야. 영국은 했는데. 나는 이낙연한테 묻고 싶어요. 180석을 가지고 있었던 이낙연이 왜 그거를 안 하고 지금도 아침에 살아서 퇴근한 사람이 출근한 사람이 시체로 퇴근하게 만드느냐 말이지. 이게 사람이냐 말이야. 나는 민주당에 하는 행태, 특히 이낙연이 180석을 가지고 그걸 못했다는 것, 그것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게르만 모형의 특징은 뭐냐? In primus inter pares예요. 이거는 로마 공화정에서부터 나오던 그 얘기예요. 그 로마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넘어가면서 황제들이 그 자기를 뭐 그렇게 독재자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프리무스 인터 파레스라는 말도 썼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영어로 말하면 영어 전문가 영어로 한번 읽어봐줘요. First among equals라고 돼 있는데 first 저 among 개념이 equals. 네. 쉽지 않은 개념인데요. 쉽지 않죠. 네. 모든 거는 똑같아. 그런데 맨 앞에 있어. 그렇죠. 네. 게르만 모형은 이것을 실천한다는 거지. 저 실천하는 게 이게 이걸 보통 어떻게? 구조와 시스템을 설계해서. 네. 모든 거 다 똑같아? 그런데 맨 앞에 있어. Erster Untergleichen.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우선 게르만 모형의 직무 설계를 어떻게 하고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세 가지인데 제일 원칙이 분권합니다. 근대화의 제일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분권하라고 했잖아요. 네. 조직 설계의 원리가 분권화예요. 그 다음에 자율성, 그 다음에 네트워크. 네.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직무를 설계한다든지 조직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이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3대 원칙에 따라서 설계해야 돼요. 저 원칙에 어긋나면 직무 설계나 조직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다시는
다시는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네. 다시는 인사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인사 조직론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흔적이 바로 이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란 말이죠. 히틀러 덕분이네요. 히틀러 덕분이죠. 그 인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죄과를 저질렀잖아. 네. 얘네들이 네.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낸 게 분권화요, 자율성이요, 네트워크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시간 일하면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내는 나라들이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것을 쓰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놀랍죠. 스위스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네. 어떻게 했길래 구조와 시스템을 설계했길래 그 나라는 독일보다도 월등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참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생산 방식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생산 방식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조직 설계의 원칙 3가지를 이때까지 70년 동안 해왔던 것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이거는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여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네. 문서가 다 연방정부, 독일 연방정부에 들어가면 이게 다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자주성이에요. 두 번째가 상호 운영성이고 지속 가능성으로 싹 다 바뀌었어요. 조직 설계 원칙이. 그러니까 자주성이란 뭐냐? suverenitate. 영어도 써놔줘야지. 내가 독일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독일어를 얘기하냐고 그래서. sovereignty. sovereign. 예. 근데 자주성이 저 단어를 쓰는군요. 그러니까 주권이죠, 주권. 예.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personal sovereignty.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단어죠.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쪽 개념인데요. 그렇죠.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 주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호 운영성은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서로 합쳐졌을 때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상호 운영성이에요. 네, 그렇죠. 사람도 그래야 되고, 네, 시스템도 그래야 돼요. 그렇죠. 조직도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은 상호 운영성이 사실 높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모든 대학이 다 그 질적 수준이라든지 또 환경 조건이라든지 이게 다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조성복 교수가 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퀼른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맞아요.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네, 네. 두이스부르크 에센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고 다시 박사과정은 여기 와서 또 하게 됐다고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든 다 똑같은 질적 수준과 이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옮기고 싶으면 옮길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가 그쪽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면 학생들이 글로 따라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나도 그 지도 교수가 그 2군데서 청빙을 받는 바람에 마인츠 대학에서 한번 청빙 받고 그 다음 회에는 또 베를린 대학에서 청빙을 받아서 나도 이제 학교를 옮겨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 가고 그냥 그 대학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 서로 이 바게닝을 하거든요. 네. 학교와 그 주교육부와 다른 그 청빙한 그게 네네. 조건이 얼마나 더 좋은가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바게닝을 해서 네. 이쪽 그 주교육부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하니까 그거를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 대학에서 교수들이 청빙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훈장과 같아요. 이력서에 반드시 씁니다. 내가 어디 청빙을 받았는데 내가 갔어. 거절했다. 거기 튕겼어. 뭐 이런 거. 그건 이력서에 반드시 나와요. 2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것은 훈장과 같이 그렇죠. 엄청난 저거죠. 난 지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는 옮기지도 않게 돼서 네. 다행이었는데 네.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보면 이
분권화 자율성이 하나의 단어로 자주성, 수버레니테이트라는 자주성으로 통합되어 있고 네. 네트워크는 상호 운용성으로 됐고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에요. 인간도 자기의 삶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그 환경 조건을 세팅해 줘야 되고 누가? 국가가 네. 세팅해 줘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 조건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환경 조건도 그러니까 이콜로지 얘기예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지속 가능성이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것은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그렇죠. 인문사회, 이 사회학에서는 이 회자되는 단어인데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도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이 임신부,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1년의 과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그렇죠. 제공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때문에 독일 학교에서 철저하게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가르치고 예. 그리고 이 플라스틱 이런 것도 맞아요. 그 사온 가게에 가서 돌려주면 리펀드를 맞아요. 받는 예. 이런 시스템이 아주 발달해 있다. 그 플라스틱은 가게에 갖다 주면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오케이. 자, 분권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분권화 얘기의 포인트는 다시 얘기하면 프리무스 인터 파레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똑같아. 그런데 누군가는 맨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누군가는 그 조직을 대표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맨 앞에 있다. 그런 뜻으로 first among equals. 그러니까 erster unter gleichen. 세상에 영어만 외국어가 아니에요. 독일어도 외국어예요. 독일어 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first among equals는 저 진짜 이해하려면 저는 한 며칠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거 좀 아니, 중요한 개념인 우리 것 신 같아요. 박사님하고 얘기해보면 이해력이 워낙 빨라. 아유, 아닙니다. 금방. 간결하게 잘 알려주시니까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할 뿐이죠, 제가. 자, 예. 자, 그래서 독일 기본법 아까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네, 이것을 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네. 1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65조에 가면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야? 총리잖아. 연방 총리잖아. 네. 연방 총리는 어떻게 하라고 네 문장으로 규정해 놨어요. 네. 이게 이 정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독일 기본법 65조에는 네.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연방 총리는 국가 운영에 관한 정책 지침. 그 정책이라는 게 폴리틱인데 네. 정치라는 말도 폴리틱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지침과 정치 지침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비슷하죠. 독일에서는 네. 이 정책 지침을 정하고 국가 운영에 관한 정책 지침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누가? 총리가, 연방 총리가 져야 된다. 정책 지침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문장은 각 연방 장관은 자기 소관 업무를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수행한다. 이게 소관 업무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레소와 프린시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방 총리가 각 소관 업무, 자기 연방 장관들이 맡고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업무 지시하지 마라. 네. 그런 뜻입니다. 할 수 없다. 저게 무슨 뜻인지를 그 법학자들이 다 해설을 하는 해설책이 또 따로 있어요. 저게 모릅니다. 이것을 소관 업무의 원칙이다. 레소와 프린시프라 한다. 네. 세 번째 문장. 연방 정부는 연방 장관 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합의안을 마련한다. 누가 하는 거냐? 이거는 그 총리가 하는 거죠. 그 장관들이 빡센 놈들은 아니야, 다. 거기까지 연방 장관까지 그렇죠. 올라가려면 네. 얼마나 그 전문가죠, 똑똑하고 뭐, 전문가. 예. 빡센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들은 각자 정당도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겠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을 하나의 하나로. 합의안으로 마련해라. 그 말입니다. 누가 하느냐? 그것은 총리의 리더십이에요.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이 저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네요. 구체적으로 설명됐죠. 예. 그러니까 앙겔라 메르켈이 가장 잘한 게 저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죠. 그렇게 나와서 그것을 자기 합의안을 만들어서 단 원 보이스가 났잖아. 네. 그런데 여기서 합의한 놈이 장관이 가서 딴소리를 못하게 됐어. 딴소리 했다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데 운콜레기알, 교제할 수 없는, 사귈 수 없는, 친구 삼을 수 없는 최악의 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회에서는 그 정치를 떠나야 돼요. 일단 합의했으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아, 근데 우리는 뭐야? 합의해놓고도 지금 하루아침에 번복하잖아. 참 너무 비교가 되네요, 진짜 우리들하고. 그러면 정치계를 떠나야 됩니다. 그거 딴 소리 하면. 정치를 더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정치를. 야. 그리고 합의안을 마련한 사람이 연방정부니까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first among equals 누구야? 네. first가 누구야? 총리일 거 아니야. 그 총리가 나와서 왜 이렇게 했는지 국민을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총리만 하는 거지 그게. 네 번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절차를 따라야 되니까. 네. 승인한 절차를 따라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원칙, 총리의 원칙, 소관 업무의 원칙, 합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특별한 권한을 더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first among equals. 예, equal해서 왔으니까. primus inter pares. 아, 같은 말이에요. 저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조직을 한번 봅시다. 내가 한국은행 출신이니까 한국은행 조직도를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네. 총재가 다 먹어버리고 그 밑에 총재를 보조하는 부총재가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총재와 부총재를 보조하는 부총재 보들이 있어. 그러니까 부총재와 총재는 금치산자도 아니고 왜 보좌를 받아야 되지? 자기 스스로는 못하나?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여기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게 돼 있어. 네. 왜 보좌하지? 대통령이 금치산자도 아닌데. 왜 보좌를 받아야 되냐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자기 일이 주어져 있잖아. 네. 근데 그걸 왜 보좌를 받아야 되냐고. 자기 비서실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피라미드형 수직 구조하고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를 보니까 완전히 대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대부분의 조직의 구조는 저렇게 돼 있죠. 저렇게 돼 있어요, 다. 예, 대부분은 그 조직의 성격을 떠나서 대부분의 조직도는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돼 있죠. 예. 내가 저 조직도를 보고 저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네. 한국은행 처음 들어갔을 때. 네. 천년병서부터 저거 진짜 이상하다. 이걸 왜 이렇게 하지? 그런데 독일 연방은행에 연수를 갔잖아. 네. 독일 연방은행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서 조직들 보라고 이렇게 옆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박스만 좀 더 커. 왜냐하면 first니까. first among equals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 그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말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게르만 모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여러 사례를 지금 들어드리는 쉽지 않네요, 거예요. 정말. 네. 이게. 예. 그러니까 부총재배 밑에 다 국실장들이 또 쭉 있잖아. 네. 그러면 걔네들이 가서 이제 부총재한테 결제를 받아. 그럼 여기서 한번 깐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부총재한테 또 올라가. 네. 부총재는 까니말을 또 까는 거지. 그러면 총재한테 다시 올라가지? 그러면 까니말을 깠는데 그걸 또 까. 아니 이게 뭐 안건 자기가 맡아서 했으면 됐지. 그거를 왜 결제를 층층이 받아간단 말이야. 받느냐 말이야. 이 제도가 어디서 나왔냐?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일본의 그 에도 시대에 지금 동경이죠. 네. 그 에도 시대 막부가 통일됐잖아.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우두머리가 자기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일을 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해 오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눈을 부라리고 한번 혼을 내거나 그러면 뭐가 오야붕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기잖아. 네. 이런 게 바로 일본식 의사결정 시스템이거든.
그게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 이식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저렇게 된 그대로. 거예요. 지금까지 그대로. 그대로 온 거야. 네. 근데 그게 앵글로색슨 모형이었어 사실. 네. 따지고 보면. 근데 앵글로색슨 모형은 그 일본 애들이 만든 품위 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도 저렇게 된 거지. 그 일본은 희망이 없어요. 일본 애들은 저거를 아직도 저게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독일하고 일본은 또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들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를 완전히 벗어났거든, 독일은. 근데 얘는 아직도 제국주의 시대의 습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못 벗어나더라고요. 못 벗어났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연수를 가서 저걸 보고 이 분야를 내가 어디서 삑사리가 났길래 우리는 이런지 그 조선시대도 연구하고 또 독일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스위스, 내가 그 스위스 모델을 자꾸 얘기하는 그 게르만 모형 중에서 스위스 모형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프리무스 인터 파레스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슈바이처리시아 아이트 게노센샤프트라는 것은 헌법에 나오는 스위스의 공식 명칭인데요. 7명의 연방 장관들이 국정을 운영해요. 근데 물론 임기는 4년이지만 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서로 돌아가면서 해요. 선입 선출로 1년씩. 대통령은 겸무합니다. 대통령은 그냥 겸직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대표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라를. 그리고 지금 외교장관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1월 1일 날 취임해서 12월 31일 날 퇴임합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로 돌아가면서 해요. 물론 의회에서 선출은 해. 그렇겠죠. 그러면 그 형식적인 예, 거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서로 4당이 3당에서 2명씩 보내서 6명이고 한 당이 1명을 보냅니다. 그 우파적 성향의 정당과 좌파적 성향의 정당에서 2명씩 보내고 중도에서 2명씩 또 보내고 네. 이런 식으로 연방 장관이 선출돼서 국가를 운영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프리무스 인터 파레스가 아주 그대로 옛날 로마 고대 로마 시대 공화정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사진 보니까 First Among Equals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이제 다 감이 똑같아요. 와요. 예, 이제. 누구에게도 손톱만큼도 특권을 주지 않아요. 네. 철저한 분권화. 철저한 분권하죠. 예.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 장관들이 다른 부처의 부장관을 겸임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해요. 서로 견제와 균형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갖도록 조직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장관을 우리는 장관이라고 부르는데 네. 미니스터라고 부르거나 뭐 그러잖아요. 네, 네, 독일도 미니스터라고 부르는데 네. 얘네들은 미니스터라고 안 부르고 포스티어 독일 말로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포와 맨 앞에 아, 서 그냥 있는 그거구나. 맨 앞에 개념이. 서 있는 사람. 아. 다 똑같아요. 근데 나는 맨 앞에 지금 서 있을 뿐이야. 여자 장관은 the first Erin이라고 그러죠. 야. 합리적이긴 하네요, 진짜. 그렇죠. 예. 네. 권력이 집중될 일도 없고 그렇죠. 분산화가 돼버리고 네. 그 중에서 맨 앞장설 사람이 돌아가면서 정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아.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독일 의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링케 그러니까 좌파당 의원이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연설이었냐 하면 2016년에 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메르켈 연방 총리가 자기 좌석에서 일어나서 그 폴커 카우더라는 원내대표에서 뭐 귓속말로 할 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글로. 그 가는데 라모트라는 하원 의장이
하원 의장이 제지하는 거예요. 총리가 가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Vielen Dank, Herr Präsident, meine sehr geehrten Damen und Herren. Wir als Linke meinen, der Haushaltsentwurf 2017 fällt bei 3 wichtigen Tests durch. Einen Aber Augenblick mal, trotzdem- Frau Kollegin, Frau Bundeskanzlerin und Herr Kollege Kauder. Das muss so jetzt nicht sein. Und wenn, dann muss es jedenfalls nicht vorne sein. Ja? Okay.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 천하의 Ja, vielen 메르켈이 Dank, Herr Präsident, meine sehr geehrten Damen und Herren. 나도 얘기하러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얘기하다 뒷자리로 가는 거죠. 앞에서 그렇게 혼나고. 앞에서 Das muss jetzt 아, so 저 nicht 뒤쪽으로 sein. 가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auf jeden Fall 어떤 경우에도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 밖으로 나가거나 뒤로 가라. 저기 가서. 이렇게 라모트 하원 의장은 37년간 의원이었어요. 네네. 2005년서부터 메르켈이 시작할 때부터 2005년서부터 17년간 12년간 의장을 했어요. 네네. 국회의장을 한 거죠. 48년생인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됐다. 아유 이제 그만한다. 그래서 나왔어. 스스로 나왔습니다. 누가 나가라 그러지도 않고 뭐 저 선거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많네요. 그래서- 이따 좌석 배치도 좀 느껴지는 게 있고. 아주 실용적이죠. 네. 아주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권위 의식이 느껴지지도 않고. 권위의식이 없어요. 네. 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독일 사회는 의전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앙겔라 메르켈은 잘 알다시피 당 대표를 18년간 했어요. 네, 그리고 연방 총리를 16년간 했죠. 네. 우리는 2년밖에 못 하죠. 법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first among equals가 아니고 그거 아닌 것 그냥 같아요.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하는 거죠, 그냥.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념.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대화의 보편적 특징이 뭐냐. 네. 우리가 더 근대화돼야 되는데 네. 그것은 분권화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분권화되지 않고는 근대화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곳에서 몰빵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고 180석을 몰아줬는데 왜 저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까? 몰빵됐기 때문에. 아니 우리 주식 투자를 해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바구니가 망가지면 다 깨지니까. 분산 다 투자하라 분산 하죠.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 분산 투자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거기다 몰빵하냐고. 180석을 몰아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분권화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야 개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만 합리화가 가능해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민들의 의사가 국회에 집결되고 걔네들은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이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목줄이 나가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 뜻을 시민의 뜻을 어기면 네. 그냥 나가리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인생은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안 하려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실 저는 지난번에 조성복 교수님 뵙기 전까지는 감을 못 잡고 그냥 대강 어떤 비례대표제인가 보다 뭐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성복 교수님 모시고 소장님으로부터 이렇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우리가 막 이렇게 애써서 뭘 하지 않아도 우리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살펴자꾸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러니까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하려고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윤호중이 똑같잖아요. 그걸 180석 있을 때 이걸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말 특권이 없냐?
정말 특권이 독일 사회에 특권이 없냐? 총리 특권이 없냐? 아니 유럽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메르켈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올라프 숄츠로 바뀌었지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 의리의리한 공간에서 관저에서 막 살까?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도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니까. 그 공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식민지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 공간 제도를 다 없애야 돼요. 왜 공간이 있습니까? 자기 집무실이 있는데. 아니 더군다나 웃기는 건 뭐냐면 이 도지사가 되면 수행 비서가 따라다녀 맨날 붙어 다녀.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참, 다 돌아버리겠어 이거. 아니 이거 왜 무슨 일이 그렇게 많냐고. 다 거기 같이 일하는 국실장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자기 혼자 일하는 것처럼 수행 비서를 데리고 다니냐고. 끔딱지처럼 붙여 다니고 따라다니냐고. 저는 다른 그 뭐 국실장 하시는 분들 장관의 뭐 이런 공간은 못 봤고요. 제주도 가서 제주도 지사 공간은 봤거든요. 대통령 안 해도 되겠던데요? 거기 좋던데요, 무지하게. 그래서 참. 진짜 독일 사회는 그런 게 없냐, 그런 의전이 없냐. 예. 장관급 의전, 총리급 의전, 뭐 급 의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의전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된 필요가 사회라면 없어요. 진짜.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독일 사회 진짜 의전이 없는 사회이자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은 진짜 그런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면 제가 그 게르만 모형 사회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앙겔라 메르켈이 어디에 살았는지 내가 저길 다 가봤다고 다 걸어봤어요 저기를. 네. 그 암쿠퍼 그라벤 6번지에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확대해드리면 암쿠퍼 그라벤 요게 슈프리에 강이라고 그 베를린 시내를 관통하는 강이에요. 네. 그 강가에 전부 다 그 연방 관청들이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암쿠퍼 그라벤 6번지라는 임대주택인데 그 임대주택에 총리가 살아요. 직접 지금도 살아요. 그래서 총리 집무실이 바로 연방의회와 총리 집무실 사이에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아주 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어디 사느냐? 여기에 살아요, 여기에. 여기가 암쿠퍼 그라벤 6번지가 조 임대주택입니다. 여기에 그냥 사는 일반 주택, 일반 아파트네요. 주택이죠. 네, 일반 아파트. 그런데 경찰이 항상 2명이 지켜요. 그게 경호.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경호를 하기 위해서 지켜요. 그 다음 봅시다.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 찍어요, 늘 저거. 저 건물이라고. 저렇게 하면 잡아갈 건데. 경찰이 지켜요. 2명이 늘. 야. 여기 그 프로페서 자우어라고 돼 있잖아요. 예. 프로페서- 이거는 초인종이네요. 초인종이죠. 예. 초인종 누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프로페서 자우어, 그러니까 요하임 자우어인데 남편이. 예. 이거 말씀 안 그래서- 드리면 초인종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아, 그럼 맞아요. 예, 초인종. 그거 말씀 초인종 누르면 됩니다. 예. 우리하고는 좀 모양이 좀 다르니까. 다르죠. 예. 그 다음 봅시다. 다음은 이제 출근하는 거죠. 메르켈 총리가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그 임대주택에서 4층인가 사는데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저 뒤에 있는 게 요하임 남편. 사워 그 교수입니다. 네. 그 남편이죠. 네. 그 메르켈이 먼저 나오고 사워가 뒤따라서 나오는 거를 나는 이 사람들 보기 전에 그 경호원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호만 하면 되거든. 의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팔짱 끼고 어디 오나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멀뚱히. 경호만 하면 되지 의전이 필요 없다고. 의전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가 총리급 의전에다가 장관급 의전 이 짓을 하고 다니냔 말이지. 왜 의전이 필요해요? 내가 그래서 이 책 하나 가져왔어요. 의전의 민낯. 허이도 선생이 쓴 네. 건데 의전의 민낯이라는 책. 내가 이걸 보고 나도 우리 사회의 의전에 대해서 정말 짜증나고 이거 아주 불필요한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인데
의전의 민낯이라는 책이 나왔어. 내가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다, 우리 사회가. 이놈의 의전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요, 이 책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깊고 넓겠지만, 소장님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한국 오셔서 느꼈던 의전에 대한 충격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느꼈던 의전에 대한 충격, 이 두 가지만 경험을 얘기를 해도 아마 2시간, 3시간은 좋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맞아요. 예. 언제 한번 의전의 민낯에 대해서. 참 창피한, 좀 그렇습니다. 네. 아이. 자, 그럼 메르켈이 의전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퇴근길에 마트에 들려서 남편하고 저녁거리를 네.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저녁 해 먹을 거를. 이게 메르켈 총리의 삶이에요. 그게 저런 그 메르켈 총리가 장을 보는 모습은 해외 토픽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소개되긴 했어요. 됐어요? 독일에서는 총리가 자기가 장 봐. 장을 본다, 퇴근길에. 자기가 퇴근길에 장 네, 네, 네. 보세요. 독일 사람들은 감자를 많이 먹거든. 네, 그렇죠. 그 감자칩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저기 쇼핑하다가 감자칩 먹는 거 들켰어. 저게 별다른 일이 아닌 것인데, 저들 저게 사회에서는. 아니 당연한 거지 저게. 근데 우리 눈에는 참 별다름으로 느껴집니다. 네, 사실은. 저 얼마나 감자칩 먹고 싶었어.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배가 나오면 그걸 맞아요. 다 감자배라고 그러는데. 맥주도 먹고 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이게 장 보는 거잖아요. 네. 예. 자기가 직접 장을 보는 직접 거예요. 장을 저렇게. 보더라고요, 저렇게. 그래서 의전이 필요 없어요. 의전을 다 없애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의전을 없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조직 설계의 3대 원칙을 하려면 저렇게 비도덕적인 조직 구조를 갖지 못하도록 오른쪽으로 높은 생산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율규제적인 도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조직 자체가 비도덕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네트워크화된 수평 조직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분권하고 자율성과 네트워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연대와 보충, 이게 다 좋은 말이잖아. 대화, 토론, 합의와 동행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아주 그 마이크로한 레벨로 들어가야 네.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학기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이 슬라이드도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슬라이드인데요.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제가 또 얘기를 잠깐 하면 네. 분권화한다는 것은 뭐냐? 직무 권한을 모두에게 배분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대통령의 직무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직무 설계가 없으니까 배분이 되어 있지 않아.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관장하잖아. 다 자기가 먹어버려. 지금 그러니까 윤 당선자가 하는 게 지금 그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 예. 뭐 무당을 보고 뭐 무당의 말을 듣고 하든 뭐 누구 말을 듣고 하든 하여튼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 공간도 옮기고 뭐 관저도 맘대로 하고 뭐 지금 아주 그냥 그게 직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그렇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직무 설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총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게 딱 헌법에 명시돼 있잖아. 네. 독일은. 직무가 설계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게 네. 미니멈이야. 그거 이상 하는 것은 그건 자기의 능력이고 그렇죠. 자기의 역량이고 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죠. 그걸 가장 잘한 게 누구냐? 그 빌리 브란트라는 거예요. 빌리 브란트는 그걸 넘어서서 국가의 대계를 보고 자기가 지금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율성은 모두에게 반대할 의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할 의무를 줘야지. 예. 불합리하다. 그럼 당연하죠, 당신은 그건. 그렇게 하는 거 불합리하다고 예.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불합리하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게 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은 대부분 다 불합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걔네들은 누구도 반대하는 놈이 없는 거야. 반대를 용인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무한대로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는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이명박은 그냥 사기를 쳐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직을 설계하라니까. 조직 설계는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한다고? 직무 설계를 전제로 한단 말이지. 네. 직무가 설계가 안 됐으니까 무한대로 하는 거야.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반드시 의사결정은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앵글로색슨 모형은 그럼 반드시 인사실패가 일어나요. 게르만 모형은 인사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데 인사실패가 왜 일어나느냐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네. 자, 영국을 봅시다. 영국은 저거 인사실패예요. 저 사람들이. 다 총리들이거든. 20세기에 들어와서 총리를 했었던 사람만 제가 뽑은 거예요. 아, 토니 블레어? 저 사람이 어디 나왔냐? 옥스퍼드 나왔어요. 네. 고든 브라운? 이 사람이 어디 나왔냐? 에딘버러 대학 나왔어요. 네. 에딘버러 대학은 스코틀랜드의 옥스퍼드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카메론. 이 사람 어디 나왔냐? 옥스퍼드 나왔어요. 테레사 메이 어디 나왔냐? 옥스퍼드 나왔어요. 보리스 존슨 어디 나왔냐? 옥스퍼드 나왔어요. 이튼 스쿨.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얘네들끼리 돌아요. 얘네들끼리 돕니다. 상층부가 딱 기득권층이 카르텔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네. 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알 수가 없게 돼 없죠. 있어요. 원천적으로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데이비드 카메론이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했다니까. 브렉시트 찬성 반대 네. 투표를 했어요. 자기는 이길 줄 알았지. 브렉시트를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온 국민이 반대할 거, 압도적인 반대로 자기를 신임해 줄 거라고 알았다고. 그런데 브렉시트를 찬성했다니까. 네. 그래서 물론 데이비드 카메론이 물러나고 테레사 메이가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보리스 존슨에게 다시 넘어가는데 보리스 존슨도 개또라이라는 것을 맞아요. 이 지식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영국 지식인들이. 아,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영국의 시스템이 그렇고. 영국 시스템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프랑스도 앵글로색슨 모형의 변종인 라틴 모형을 쓴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나. 자크 시락. 얘네들도 다 피라미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자크 시락. 그 다음에 그 사르코지. 그 다음에 올랑드. 그 다음에 마크롱. 이 네 사람이 다 어디 나왔는지 모르시죠? 모르죠. 그랑제꼴 나왔습니다. 아, 그랑제꼴은 교육제도가 독일처럼 뭐 평준화되어 있는 걸로 사람들이 아는데 프랑스는 거기도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68혁명 이후에 독일 교육제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파리 소르몬느 대학이 뭐 네. 없어지고 그 뭡니까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평준화했다고 뭐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랑제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랑제꼴은 누가 가느냐? 그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애들이 그 시험 문제 잘 푸는 애들 있잖아. 네. 걔네들이 가는 거야. 걔네들이 가서 거기 가서 훈련받아. 거기는 기득권층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그게. 그랑제꼴이. 이름은 그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는데 그 그랑제꼴 그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 엘리트 교육기관에 들어가야 엘리트 계층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는 없네요. 차이가 없죠. 네. 그래서 그랑제꼴 나와야 기업체에 가도 중역으로 올라갈 수 대우받고. 있고요. 네. 행정 관료 중에서도 고위직은 저기 다 나와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저기 다 나와야 그렇겠죠. 예.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망할 수밖에 없죠. 저기가. 예,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프랑스 제도를 도입해서 뭐 결선 투표 제도 어쩌고 하는데 아예 옳지 않은 방식입니다. 왜 결선 투표 제도가 옳지 않냐면 승자 독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 승자 독식 시스템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뭐 이거 볼 것도 없잖아요.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된다니까. 그 승자 독식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앵글로색슨 모형이든 라틴 모형이든 누가 진실로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승자가 독식하기 때문이죠. 네. 봅시다. 이거 독일인데요.
20세기 들어와서 지금 22년 동안 그 총리를 했었던 사람이죠. 네. 게하르트 슈레더, 그 다음에 앙겔라 메르켈,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된 그 올라프 숄츠. 네. 요 세 사람이에요.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 글쎄요.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 슈레더는 göttingen 대학을 나왔고요. 아, 들어봤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칼 마르크스 대학을 나왔습니다. 칼 마르크스 대학. 아, 대학 이름이 칼마트예요? 그때 동독지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맞다. 동독 칼 출신이라고. 마르크스 대학을 네, 나왔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지금은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아, 예, 라이프치히 대학이죠. 예. 굉장히 유서 깊은 대학이고 네. 라이프치히나 드레스덴 가면은 정말 네. 그 예저 중세 때의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그 거기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학위를 했으니까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뭐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어 왔는데 네. 유럽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뭐 칭찬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슈레더도 그 조직 개혁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래서 한 7년밖에 못했지만 16년 하고 올라프 숄츠가 올라프 숄츠는 어느 대학 나왔냐면 함부르크 대학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냐는 건 이 사람들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걸 중시하죠. 매우 중요하죠. 동양대 나왔느냐 아니면 매우 서울대 중요하죠. 나왔느냐. 예. 이렇게 계급주의적인 시스템으로는 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은 나라가 만들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탄생한 거를 지난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네, 네. 개인이 탄생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네. 그거를 이 봉준호 감독이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편틴 형님이 계신데 편틴 I love you. 그리고 같이 후보에 오른 우리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And Todd and Sam, great directors that I admire. If the Academy allows, I would like to get a Texas chainsaw, split the Oscar trophy into 5, and share it with all of you.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내가 그래서 그 수상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제가 봉준호의 과거를 쭉 조사했는데 네. 젊은 시절부터 저랬더라고. 아, 젊은 아무래도 시절부터 그랬겠죠. 그런 네. 그 사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봉준호를 내가 소개해야 되겠다. 어린 시절 어느 학교를 갔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가 어린 시절 어떤 사고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고력을 갖췄느냐, 역량을 갖췄느냐가 중요하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요. 그 네, 강사가. 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네. 우리가 개인으로 탄생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네. 개인으로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게르만 모형의 특징은 개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방하지 말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지.
그 중에 개인으로 탄생한 사람이 있어요. 검찰에서도. 이문정, 그렇죠. 예. 진해원, 박은정. 그 잘못된 이 부패한 이 강도 같은 조직에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찐빠를 먹고 그래도 계속 하잖아. 무엇이 옳은지를 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해 놔야 된다니까. 검사 동일체?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멍청한 시스템을 가지고 검찰 조직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거고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를 바로잡아야 돼요.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조직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이 과격하냐. 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 말이 과격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격한 겁니다. 우리 사회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해요. 너무 많이 잘못된 길로 멀리 왔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가 나는 걱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21세기의 한국이 살아갈 수 없어요. 고쳐줘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구조와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없다고 나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차근히 하나하나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혀가자. 오늘 종강 네, 네. 마지막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맨 네. 처음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우리 언론은 부정부패, 비리, 잘못된 것 그것을 샅샅이 파헤쳐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열린공감TV가 하는 것처럼 네. 알려주고 우리 같은 학자들은 그런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래도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조와 시스템은 철학에 근거해야 돼요. 무슨 철학에? 온전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만 한다는 철학. 그것은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기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조직이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네. 않고는 21세기에 다른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계속 지금 소장님 말씀 진행해 오셨는데 일단은 이 흐름상 소장님께서 마무리를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하실 말씀이 네네네. 있으시면 마무리 하시고 제가 이제 끝맺음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할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네네. 이제 학기가 끝났으니까 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시스템이 그렇다고 구조와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구조 속에 우리가 구속을 받고 다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시스템을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스템이 없으면 지금처럼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기다릴까 봐 제가 불안해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인사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게르만 모형을 연구해서 우리가 다 같이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14편 정도의 최동석의 인사 만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사 실패라든가 소장님께서 전해드리는 이 조직에 대한 중요성들을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많이 힘드시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하신 거 압니다. 저희 뭐 소장님 그러시고 저 역시 그렇고 아마 열린공감 스텝 여러분들도 다 그러하시리라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저희 시청자분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공감 스텝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탐사 보도 영상을 올리고 또 이렇게 추가적인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아마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시민으로서 건설적인 비판을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동석의 인사만사가 상당한 그 어떤 화두를 저희들에게 던져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로써 이 영상으로 시즌1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더욱더 기대되는 시즌2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즌2 시작할 때까지 저희 열린공감 금딱지 하나 딱 가질 수 있게 100만 구독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 박사님을 만나게 된 게 생애. 저는 이거 강의 들으면서도 주말에 진짜 제가 다 이게 또 하느님의 뜻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소장님 뵙게 돼서 전 너무 좋아요. 그래. 제가 또 전혀 모르던 분야라서 또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예, 조직론이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돈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열린 장터에서 두 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